예, 기록 눌렀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1번 보면, 음,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하지 않죠. 그죠? 민간 조직도 포함하고 공공 조직도 포함되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민간 공공 조직에서 다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2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실천이 아니죠. 얘는 간접 실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죠? 예. 자, 3번. 사회복지행정 실천 원칙의 원칙 중에서 이 조직화의 원칙은 이건 이제 3순위에 해당돼요. 사실. 이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책 봐서 아시지만 이건 원칙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화는 이 조직원들의 에, 업무를 조직화 방식에 따라서 정돈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조직화입니다.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각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1장 보는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이에요.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는데 1장에서 각각 두 문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서 한 문제,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와버렸거든요.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측정이 용이하지 않죠, 우리는. 그죠? 측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 용이하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뭐 성과 평가가 용이하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가가 용이하다. 또는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평가가 어렵고, 그 다음 이제, 행정의 특징 또 다시 한번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개인주의 집합주의에서 사회복지는 이 집합주의 쪽이 좀 가깝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개인주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를 취하죠. 그게 바로 이제 절충주의거든요. 이 개인주의적인 정책이 바로 잘 알다시피 개인주의는 선별주의로 연결되니까 선별주의는 공공부조죠. 그죠? 집합주의는 보편주의로 연결되고 그거는 사회보험이잖아요. 결국 이제 가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공공부조는 개인주의적 가치 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은 집합주의적 가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다 활용을 하죠. 그죠? 다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고 있고 이걸 이제 잘 재량 어, 그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게 7번에 아니 7번이 아니구나. 6번과 관련된 것이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고 있다. 아까 좀 가만 있어봐. 예, 6번하고 관련된 것이 19번에 보면 19번 보시면 대립적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와요. 자, 다시 한번 7번 보시면 7번 일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일선 사회복사에게 재량권 행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권보다는 분권이죠. 분권은 하부 부서의 의사결정 권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조직을 분권화 조직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는 분권화 조직에 가깝죠. 그래서 그 지금 7번의 경우에는 16번이죠. 지금 프린트 하셨으면 16번 보시면 16번에 보면 올해 이제 하센펠트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징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업무 과정에 주로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그죠? 일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에서 잘한들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조직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보다 서비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서비스 관리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그래서 이제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8번 사회복지 행정관은 대안 선택 시 가치 중립적 이런 말 나면 안 됩니다. 그죠?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주 원료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은 이제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가치 중립적이다. 자꾸 그러면 틀려요. 여기서.
그다음 이제 10번. 모든 구성원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이제 비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래서 강의에서 일반행정과 사회복지행정에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을 위주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게 나온 건데요. 하센펠트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휴먼 서비스 조직 특성, 인간을 원료로 한다. 맞죠? 맞아요. 물론 이제 사람을 원료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어떤 우리는 인간을 원료로 합니다. 마치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배추를 주 원료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 원료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제 다변적이고 가변적이죠, 굉장히. 그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 가지가, 개구리 럭비고,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인간은 굉장히 가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목표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 이제 기술도 불확실하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그죠? 휴먼 서비스 조직은. 자, 그 다음 이제, 왜 이건 우리가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었죠. 예, 미국에서 이제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구성이 사회보험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 서비스를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휴먼 서비스 이렇게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징,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피한다. 틀렸죠? 이제 여기가 틀렸고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문장 요거잖아요. 논점은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12번이나 13번이나 논점이. 그죠? 하나는 맞게 나오고, 하나는 틀리게 나오고. 그럼 이제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명확한 지식, 아니죠. 명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목표도 불확실. 그 다음 이제 지식과 기술도 불확실. 그래서 이제 여기 틀렸고요. 자, 15번.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그죠? 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16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의 업무 과정에 주로 전문가에게 일선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돼요. 맞았죠? 맞죠? 예, 일선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인정한단 말이죠. 그죠? 인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죠? 자, 대립적 가치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사회복지행정의 효과성. 사회복지행정 이념에서 이게 이제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접근 편의성,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형평성, 이게 나오고 있죠. 있어서 그래. 근데 그거는 뭐, 이거 뭐 너무나 쉽죠. 이제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인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배타적 사고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입니다. 행정의 역사에서는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나와요. 미국만 나와요.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행정은 미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 미국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지금 미국 것만 나오고 있는데, 자, 22번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크게 늘게 된 것은 90년대가 아니죠? 이 시기죠? 빈곤과의 전쟁 시기, 즉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정체기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1960년이죠. 그죠? 빈곤과의 전쟁, 존슨 행정부에서 빈곤과 전쟁을 벌인 시기는 정확하게는 1964년이에요. 우리 이제 정책의 역사에서 공부를 했듯이 1964년 빈곤과 전쟁 벌이죠. 근데 결국 지죠. 그죠? 근데 이 빈곤과의 전쟁 시기인 1960년대는
행정으로 보게 되면 정책에 해당되고, 지역사회복지로 보게 되면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1960년대. 왜 그러면 1960년대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1967년 로스만 선배님을 생각하면 돼요. 로스만이 1967년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을 제시했잖아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을 그때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각종 민권운동, 인종운동, 시민운동 이런 운동들이 발생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가지고 기본 모형의 사행동 모델, 옹호론적 접근인 사행동 모델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로스만 선배님께서 1960년, 67년 연도로 보면 그 책에서. 그러니까 60년대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복지는 1960년대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기다. 근데 행정은 정책이 들어가요. 정책이 반대로.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60년대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60년대에 그러니까 틀렸죠? 이것도 틀렸어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옛날에 정신보건센터라고 했었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다음 이제 24번 전문학술지가 미국에서 창간된 것은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1976년이죠. 그죠? 1976년입니다. 1976년. 60년대 아니죠? 60년, 7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과정, 민영화 이후. 민영화 이후에, 민영화는 뭐예요? 민영화가 다원화죠? 이제 공부 좀 이제 됐으면 이제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자, 이제 우리 민영화, 제가 복지 다원주의 설명할 때 다원화가 민영화라고 그랬죠? 그죠? 네,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얘기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즉 작은 정부론이죠. 축소하고 그 역할을 자발적 부문, 비공식 부문, 자발적 부문, 상업적 부문과 역할 분담하자는 얘기인데 비공식 부문과 자발적 부문과 상업적 부문 걔들을 묶어버리면 걔들이 민간이에요. 결국 이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과 역할 분담하자는 얘기는 공공의 역할을 민간한테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민영화는 복지다원주의는 민영화는 결국 복지혼합이에요. 복지다원주의가 이게 복지혼합이잖아요. 그죠? 공공과 민간의 혼합, 역할 분담. 다원화되면서 그죠? 복지 공급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체계가 결국 공공과 민간 조직은 섞여져 버렸으니까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모호.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호해지고 기능은 유사해져 버립니다. 서로 섞여 버렸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시험 보기 이제 이렇게 계속 해도가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고수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어쨌든 지금 계속 지금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제 26번 봐보세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자, 1950년대, 60년대면 52년에 카바가 있잖아요. 그죠? 카바. 한국 원조단체, 그러니까 외국 민간 한국 원조단체 한국연합회죠. 그러니까 이제 카바가 52년에 결성되었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60년대는 외원 원조단체들이 주로 제공을 했죠. 맞죠? 그죠? 네, 이 원조단체들이 했던 사업들이 시설 복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시설 위주, 이용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용보호에 바탕을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재가복지가 도입된 것도 언제예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가 카바의 영향이니까 카바는 시설 중심의 사업들을 했던 거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카바의 영향이 70년대까지인가 80년대를 생각하면 돼. 80년대부터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돼요. 노인하고 장애인 쪽에.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8번 28번에 보면 한국사회사업가협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협회 67에 42죠? 맞아요. 67에 42. 4, 2, 4회, 4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제 맞는 겁니다. 자, 올해 기출 문제인데요. 이거 보면 자,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그죠? 사회복지사업법 언제 제정됐어요? 1970년, 그죠? 예, 1970년이 정확하게, 그죠? 1970년에 제정됐죠? 그러니까 1970년 대라고 해도 맞죠? 70년에 제정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970년대 어떻든 정확하게는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맞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 1970년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사회복지 법인제도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였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 정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된 것은 2000년대가 아니죠. 사회복지관 정부 보조금 지원된 것은 뭡니까? 1986년이죠.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수립된 거 1986년입니다. 그죠? 1986년에 국고보조 지침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보조 국고보조 지침이 이때가 수립이 돼요.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86년이죠. 2000년대가 아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사회복지학과에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사회복지행정을 최초로 교육시킨 것은 1961년이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그죠? 이게 대학 교과 과정에서 사회복지행정을 처음으로 교육시켰던 것이 1961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2000년대 이후라고 물어봤어요.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건 1997년이죠. IMF 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민간 개인들한테도 니들 신고하고 그냥 시설 만들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신고제가 이제 개인도 그냥 신고하고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요소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어떻든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다시 한번 33번 2000년대 이후 다시 한번 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가 아니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금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2003년에 개정된 것이 2005년에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2005년에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2005년에 시군구에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2005년, 그다음에 6년 이제 수립을 하고 그다음 이제 2007년부터 제1기가 시행되죠. 7, 8, 9, 12, 1기, 11, 12, 13, 14, 2기 뭐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시기는 2005년이에요. 정확하게는. 알았죠?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 맞잖아요. 분권교부세 언제? 2005년, 그죠? 분권교부세 연도 외우라고 했죠? 외워야지 돼요. 네, 물론 이제 분권교부세 지금은 없어졌죠? 보통교부세로 통합됐습니다. 2015년에. 10년간 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건 통합된 것은 물어보지 않고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연도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제 35번.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시장화가 뭐예요? 상업화. 상업화가 뭐예요? 영리화. 시장화, 상업화, 영리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지국가 위기기 이후에 지금 신자유주의, 우리나라 뭐 신자유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올해도 똑같이 지금 전달체계 이거 변화 순서를 또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다 지금 넣지 않았는데, 올해 거는. 이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 거 언제예요? 전문요원 1987년.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된 것은 2006년이에요. 그죠?
복지사무 전담기구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에 먼저 5년간 했고, 중단되고 다시 2004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했고, 그것도 2년 하고 중단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아까 언제? 평가제도가 아니라 아까 지금 저기서는, 뭐죠? 허가제 신고제를 얘기했는데, 이때 똑같죠? 1997년. 그죠? 이때.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외우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내일 한번 다시 정리할 건데요. 자, 그리고 내일 선착순 100명이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허버 제가 9시부터 열어놓을게요. 자, 읍면동, 복지 허버인데, 이건 2016년이죠?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버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 허버 사업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제 문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거 나오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안 되고. 자, 읍면동 복지허버 사업 2016년이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된 것은 행복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2010년이죠? 2010년 그러면 이제 순서 정리되죠. 이렇게 되면 자, 어떻든 틀렸죠. 지금 순서가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 희망복지지원단 언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이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설치된 거 아까 몇 년도?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아까 그죠? 아까 33번에서 봤는데 2005년이에요. 이게 법으로 되어있는 게 2003년이거든요. 근데 그 개정된 법 조문이 개정된 법 자체는 2003년에 개정돼서 2004년에 시행이 돼요. 근데 이 개정된 조문 자체 얘들은 2005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2005년 시행됐기 때문에 2005년에 만들어졌고 읍면동 복지허버 2016년이죠. 틀렸고요. 12, 5, 16 이렇게 있으니까 틀렸고. 자, 이제 3장이네요. 조직이론인데, 막스 베버의 이제 관료제 이론에서 조직 운영의 권한 양식이 합리합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고전 모형인데, 고전 모형에는 관료제 모형,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 공공행정학과, 행정관리론, 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는 합리합법적 모델이라고 해요. 고전 모형을. 그러니까 합리합법성을 띠고 있다. 맞죠? 자, 올해 이게 나왔는데요. 베버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 자, 전통적 권위. 권위하니까 넘어가 버릴 수 있고, 이게 이제 권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데, 근데 전통적 권위는 아니죠. 이 권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합법적 권위, 합법적 권위, 그 다음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 카리스마 권위, 그 다음 이제 전통적 권위가 있는데, 우리 이론상에는 이게 이제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전통적 지배, 즉 전통적 권위는 왕 또는 이제 뭐 장로제에서 장로 또는 가부장제에서 가부장인 아버지 뭐 이런 전통적 권위고 카리스마적 권위는 신권 정치, 무솔리니, 히틀러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였고 이 카리스마적 권위와 전통적 권위는 비합리적 지배예요, 얘가. 근데 합법적 권위는 이게 이제 합리적 지배죠, 얘가. 합리적 지배, 합법적 지배, 합법적 권위. 합법적 권위는 규정과 규칙으로 인간을 복종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배벌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입니다. 전통적 권위가 아니라. 여기 틀렸습니다. 자,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이죠. 배버에서 여기 이제 관료제에서의 분업은 정책과 행정이 분리죠. 맞습니다. 분업함으로써 전문화한다. 맞죠? 부서 일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수직 조직이기 때문에 위만 보면 돼요. 위만. 다른 부서 생각하지 않고 종적 관계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료제는 경락고 심성이라고도 했었어요. 제가 이거 경락고 비행기를 저장하는 창구잖아요. 경락고 자기 부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서 일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서비스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 그죠? 이게 의례주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자, 그다음에 이제 44번
비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 누구 거? 인간관계 이론. 그죠? 틀렸네요.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맞죠?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 이제 공공행정학파 이런 고전 모형은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죠. 아니, 폐쇄체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까지 다. 그죠? 폐쇄체계 이론은 다 상하 일치성,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에 기반한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돈으로 일치시키느냐, 그렇지만 사회 심적인 욕구를 충족해서 일치시키느냐 이 차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자,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이론 공부가 지금 여기 안 돼 있으면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은 폐쇄 체계 이론과 그다음에 개방 체계 이론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나뉘는데 이 폐쇄 체계 이론은 전제하는 게 첫 번째가 이상적인 조직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즉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될 수 있다. 근로자의 목표와 경영자의 목표가 일치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거든요. 이 폐쇄체계 이론은. 근데 이 일치시키는 방법이 둘로 나뉘어요. 경제적 보상과 그다음 이제 사회 심리적 욕구의 충족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돈으로 일치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요거를 우리 그잖아요. 단위 시간당 막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막 5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 새죠. 날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0만 원씩 주면 24시간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루만 날 새는 게 아니라 며칠을 날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돈으로 충분히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조직 목표와 그 개인 근로자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 보상은. 근데 이걸로 안 된다. 사회 심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전 모형이에요, 여기가. 고전 모형. 그다음 여기가 인간관계 모형이고. 고전 모형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죠?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에 공공행정.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46번, 아니 47번. 폐쇄적 환경을 강조하죠. 폐쇄체계 이론이잖아요, 이거.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치 합니다. 맞죠? 폐쇄체계 이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복제 행정의 기능은 이 균리기 제시한 이제 행정의 기능이 이제 그건 이번에도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 7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음. 근데 이제 조직화는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입니다. 보고. 리포팅. 그죠? 보고. 보고예요. 보고 그냥. 보고한다기 때문에 보고죠. 조직화가 아니라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호송 공장에서 시선 결과는 호송 공장은 어디예요? 인간관계 이론이죠. 그죠? 틀렸어요. 자, 인간관계 이론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죠. 맞습니다. 왜? 그래서 얘가 Y이론이죠. 그래서 Y이론이에요. Y이론. 예스. 일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맡겨라 이거죠. 자율성. 그죠?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론 다시 한번. 조직 내의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다. 그죠? 돈이 아니라. 그죠? 여기는 사회 심적 욕구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 이제 52번. 조직 이론에서 환경에 대한 개방적 관점. 개방체계 이론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요. 아까 폐쇄체계 개방체계 이론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아까 폐쇄체계 이론을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개방체계 이론인데 얘 폐쇄체계 이론이죠. 말라가요. 그죠? 나머지는 개방체계 이론이고 얘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상황이론.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예요? 상황이론이 아니라 정치경제이론이죠? 정치경제 또는 자원의존이론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네, 틀렸습니다. 즉, 그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필요한 자원 두 가지.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그것은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학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 조직이 자원을 창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이 상황이론은요, 상황에 맞는 조직이 이상적인 조직인 것이거든요. 효과적인 조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또.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다고 하면 이거 폐쇄체계 이론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한 거냐면 상황이론은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거든요. 그게 효과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상황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55번 상황이론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물어봤는데 시간과 동작 분석을 통하여 표준 시간, 표준 동작을 정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죠. 상황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체계론 중에서 체계론은 이제 조직을 5가지 하위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5가지 하위 체계 중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보상하고 하는 것은 조직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 하위 체계예요. 관리 하위 체계가 아니라. 관리 하위 체계는 리더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직군 생태계로는 개별 조직이 아니라 군자가 무리군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이 전체 조직. 그렇고요. 자, 제도이론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를 주목하죠? 맞아요. 조직군 생태 이론이나 제도 이론 모두 다가 진화론이거든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라고 하는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조직군 생태 이론은 이때 변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제도 이론은 제도적 환경에 이제 제도적 환경으로 딱 구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조직의 생존. 이 제도 이론은 신제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 경제 이론은 조직 관계의 재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부각시킵니다. 맞죠? 자, 그다음 이제 외부 환경에 우정한 사회적 조직의 현실을 설명한다. 맞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 경제 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2가지 자원이 있는데 그 2가지 자원이 뭐냐? 정치적 자원이고 또 하나가 경제적 자원이다. 이 경제적 자원은 재원,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정치적 자원은 합법성과 권위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다? 과업 환경으로부터 주로 얻는다. 조직의 환경은 그게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과업 환경으로부터 얻는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과업 환경에 결국 의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예요. 제가 총체적 품질 관리의 시작은 통계적 품질 관리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의사결정의 자료 분석에 기반한다. 맞고요. 그 다음 저기 자료와 사실에게만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지속적인 개선이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죠? 틀렸습니다. 집단적 노력이죠? 맞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노력이라면 그 개인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시스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 중에 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품질은 유지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65번 보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자, 학습 조직 이론에서 문제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죠? 이때 이제 여기 팀 학습은 통제가 아닙니다. 팀 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뭐 이런 것들 교환하면서 학습하는 겁니다. 예, 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벤치마킹은 특수 분야의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을 모방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빈칸 넣기인데요.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즉 사회복지 정책으로 표현되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유무형의 서비스를 전환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공사적, 공적, 사적 전과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면은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민간음이에요, 우리가. 알았죠? 사적 전달 체계다, 뭐 이런 사적, 막 이런 나오면 민간 전달 체계를 사적 전달 체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 69번. 이게 아까 조직화의 원칙이 이겁니다. 조직화의 원칙. 아까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트릭 나왔는데. 자, 그다음에 미국은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에 사회복 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죠. 경제 대공황이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1935년에 사회부정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죠? 이제 공공 행정의 사회복 행정가의 수요가 증가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미국 아까 전문학 술지 1976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행정학회가 창립되고 사회복지 행정학 회지 이게 발간된 것은 1999년입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8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선도사업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입니다. 자, 관리제에서 조직의 운영에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되죠. 그죠? 왜 그래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인정성, 비정의성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결국. 그죠?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자, 75번 이제 목표 전치인데,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목표 전치가. 그죠? 이번에 아마 기출문제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표 전치가 사례를 둬가지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6번. 무슨 현상은 서비스 접근성의 메커니즘을 조정한다. 뭡니까, 이거? 크리밍 현상이죠? 크리밍 현상. 자, 77번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로는 관리자에게만 조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요.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한다. 그죠? 우리가 관료제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였고 여기는 기획과 실행의 분리죠? 기획과 실행의 분리. 그죠?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 다음에 관료제에서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정책 기획 이쪽은 관리자의 몫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로자의 몫이에요, 여기가. 알았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제 관료자는 정책과 행정의 분리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획, 이걸 구상이라고 하는데, 구상과 실행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기획이나 구상 이것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행정이나 실행이나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분리시킨 거예요, 분업.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78번. 행정적 기능 중에서 이번에 이게 기획 나왔거든요. 또, 그죠? 그러면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얘가 이제 조직화고요. 이거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상호 연관 짓는 거라고 했고, 조정은. 그죠? 기획은 아까 목적, 목표 달성 설정하는 활동이라고 했고, 네, 조직화는 공식적 구조를 확립한다. 업무 단위를 배열하고 이렇게 나는데 그 다음에요. 이 81번 보면 제가 여기 기출문제 해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입니다. 균릭을 아마 문제 이렇게 보다 보면 포스 커브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까지만 되어 있지 않고 B 다음에 2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2가 붙은 것은 뭐냐면 버나드라고 하는 학자가 균릭이 제시한 이 7가지 행정 기능에다가 2를 붙인 거예요. 아셨죠? 이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행정의 기능, 이제 균릭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고, 이번에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으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자, 그다음 이제 82번.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 관계 이론입니다. 인간관계 이론. 자, 지금 이제 우리 팔기사님들 중에 처음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글씨를 제가 막 이렇게 흘려 쓰는 이유는, 정자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 그 글씨도 물론 좋지 않기도 하지만 어떻든 성의 없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혹시 글씨체 때문에 막 흘려 쓰고 막 그런다고 나무라 하지는 마세요. 그 83번 보면은 아까 인간관계 이론은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 중에서 얘는 어디죠? Y 이론이죠? Y 이론이에요. 그 고전 모형이 이제 X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관료제 과학적 관리 이론, 걔들이 이제 X 이론이고 얘는 Y 이론입니다. 알았죠? 자, 84번. 다시 한번 비공식 조직하면 비공식 집단하면 무조건 인간관계 이론이에요. 여기 예, 인간관계 이론. 증진시켰고 주체들의 상호우전성. 상호우전성은 체계 이론이에요. 우리가 체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죠. 체계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다. 근데 그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우존적이다. 그러니까 상호우존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 제가 체계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체계 이론은 무조건 상호우존성, 상호작용, 상호우존성에 대한 인식하면 맞아요. 체계 이론에서. 자, 그 다음 이제 85번. 체계 이론 중 경계하의 체계 중에서 경계하의 체계는 그러니까 이제 비치는 건데 이 경계하의 체계는 둘로 나뉘죠. 제도적 지지 체계와 생산 지지 체계, 그다음에 생산 지지 체계, 제도적 지지 체계 이렇게 둘로 나뉘죠. 그죠? 특히 이 제도적 지지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 이사회와 홍보라고 그랬죠.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사회와 홍보입니다. 홍보. 알았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86번에 체계 이론 중에서 무슨 체계는 개내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이니까 유지잖아요. 유지, 영속시키는 거니까. 그죠? 유지하의 체계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과거 환경을 부각시켰고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이론. 정치 경제 이론. 자, 그다음에 87번 받고 그다음 이제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 모범 사례에 대한 모범과 전이로 설명한다. 이게 제도 이론이죠? 제도 이론이에요. 제도 이론.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 설명했었죠, 이거. 이제 그 모범적인 기관, 우리가 시설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시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시설에서 좀 잘 운영하는 기관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뭐 정부 지침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세부적으로 어,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모든 것들이 다 지침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는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세부 규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뺏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9번.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구성원의 참여, 명확한 목표 설정, 뭡니까? MBO죠? MBO입니다. 목표 관리.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집단 노력이에요. 개인 노력보다 집단 노력. 자, 그 다음 이제 91번. 이 학습 조직 이론을 얘기하죠. 인파워 시킨다. 학습 조직 이론. 학습 조직 이론. 자, 학습 조직 구축 요인에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좀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시스템 사고, 그 다음에 사고 모형. 사고 모형. 사고입니다. 사고 모형. 정신적 모델이라고도 하죠. 정신적 모델. 그 다음에 팀학습, 그 다음에 공유 비전. 공유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숙련. 자, 그 다음에 93번은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구조조정을 얘기하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업체제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가리키는 거.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업무 재구축, 업무 재구축. 그 다음 이제 균형성과표입니다. 마지막이 균형성과표. 우리 시험에서 얘를 이제 면접평가표라고 해서 틀리끔 나왔어요. 성과관리 기법인데 균형성과표. 요거는 지금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예, 한 번 나왔죠. 삐껴서 나왔었어요. 한 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제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거기까지 되면 이제 3순위까지 들어가는 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또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재에 다 이제 기출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나오긴 나왔는데 한 번 나왔네. 근데 암기할 내용이 많네. 그러면 일단은 걔는 좀 제껴놓고 그러면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도 되세요. 다른 게 좀 되고 나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어서 또 특강이 있으니까 내일 특강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10번을 지금 물어봤어요. 10번이 뭡니까? 모든 구성원이 조직에 참여 일정 부분 영향, 맞는 문장이죠? 네, 맞는 문장입니다. 자, 27번. 27번은 몇 번입니까? 아까 사회복지행정 수용. 맞습니다. 그죠? 50년대. 네, 카바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녹화 중지하면서, 자, 기록.